여러분 안녕하세요.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부터 4부까지 공부 잘 했죠? 네, 고생이 많습니다. 자, 우리 5부에서도요. 자,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서요. 이 끝까지 여러분 또 공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부에서는요. 먼저 이제 저랑 우리 독서를 공부를 하는데 이 독서의 지문과 이제 문제들 상당히 난도가 높습니다. 자, 고난도인데요. 자, 이런 이 고난도 지문, 그 다음에 이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즉, 지문 어떻게 읽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익히고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도는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고난도 지문 문제를요 읽고 푸는 사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에 대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강의 EBS에 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 독서교파라는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 계획에 이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37번부터 이제 42번 이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과 과학이 융합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이 정보의 양도 많고요.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많은데 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쉽지 않은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도 보면 여기 있는 정보와 저기 있는 정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를 또 서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또 함정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이 어려움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에 고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만큼 또 우리가 나중에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런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들려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험 결과만 가지고요, 자신감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문 읽기 전에요. 이런 선택지 앞부분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 개체성이란 말, 개체란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는요. 이 개체성, 개체라는 것이 핵심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하나 주도록 하겠는데 이 지문 융합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영역이 다르다면 자, 이 지문은요 앞쪽에 철학 관련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음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개념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과학 관련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문 철학에 관련된 내용과 뒤에 과학에 관한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융합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대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개체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뒤에 그 과학 부분 읽을 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개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 해야 함.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3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세요. 유사성,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말들이 핵심어가 된다는 얘기고요. 38번은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로 여러분이 읽으면서 즉 단락별로 관련된 선택지 찾아서 판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기억의 이유인데 이렇게 이유를 추리하는 문제는 글을 읽을 때 독해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아 놓으세요. 즉 정답을 거의 찾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네, 그 점 유의하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보면 40번 문두가 길어요. 이 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두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거기 보기에 디귿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두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어야 되는 출제 요소는 진핵세포,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
이거 출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관련 내용 지문에서 주목했어야 되겠죠. 41번입니다. 보기 보면 보거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 아메바 얘기가 있는데 이 보거 얘기는 어디서 봤죠? 네,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어휘 문제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쭉 훑어내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그런 핵심 워드를 짚었습니다. 독해 시작할게요.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해할 때 이 개체라는 단어 주목했었어요. 그럼 이제 이 개체 잘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자동차는요 개체래요. 그런데 바닷물은요 개체라고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자동차와 바닷물의 차이점 여기서 이제 잘 파악하는 읽기 했어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답니다.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라고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았어야 되는데 유사성은요. 자, 어떤 유사성이냐면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이에요. 이것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대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제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 부분들 사이에 이런 유사성은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과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해서 대비되는 짝으로 주목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자동차와 바닷물의 차이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이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물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 간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해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그런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 읽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문단 읽은 다음에 38번에 1번, 2번 선택지 이제 판단해야 했는데요. 우리 이제 해설 강의니까 지문 다 읽고 38번 보겠습니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이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물음의 내용 확인하고요. 상이한 시기. 자, 이때 이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두 대상 사이에 뭐라는 겁니까? 인과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독해 습관을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인과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무엇으로 제시가 된 거냐면 일종의 개념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개념 갖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요 직접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인과성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 인과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패턴은 뭐냐면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이에요. 이거는 이제 쌤이랑 같이 우리 7법칙 공부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건데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에서는 이 사례를 가지고요. 사례를 가지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 여러분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법칙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연습 했을 텐데 여기 봅니다.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 자, 현재의 나는요. 여기 보면 강한 인과성을 지니고 있대요. 그럼 이 강한 인과성의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됐기 때문에 결국 이 현재의 나, 이 과거의 나와 동일한 개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강한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는 결국 이 강한 인과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또 이어지는 것도 볼게요. 또 나아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 나와 나의 후손,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후손, 그 역시 이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인과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후손, 인과성. 이런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거 유의하고요. 이거 꼭 고난도 지문 읽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이런 철학적 질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인문에 관한 내용 요소와 과학에 관한 내용 요소가 이제 연결되는데
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결골이 있는 겁니다. 그 연결골이 기반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럼 앞에서 개체성에 관한 정보 중요했습니다. 그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포는 생명체의 이제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이 우리 교육 과정에 그런 과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포 DNA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하고요, 증식하고 번식합니다. 복제해서 증식하고 번식하죠. 그러면 이렇게 복제해서 결국 증식하고 번식한다는 얘기는 이 DNA를 복제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죠?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핵생물의 원핵세포. 그럼 여기에 이 진핵세포라는 것과 원핵세포라는 것이 또 대비되는 짝이 됩니다. 독해할 때 대비되는 짝, 널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 보여주는 말 짚으면 진핵세포는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 있는데, 진핵세포는요, 세포질이 있어요.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이 없다라는 것, 차이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진핵세포에 핵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죠.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대상의 구성 요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핵세포가 있어요. 진핵세포가 있고, 이 진핵세포를 구성하는 요소로 세포질이 있고요. 이 세포질에 막을 지니고 있는 여러 종류의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포 소기관이 있고요. 이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성 요소를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어요. 이런 읽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담았다라고 한다면 문제 풀 때 뭐뭐인 것 같아라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냐면, 자, 문제 풀 때 이제 여러분이 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드리아도 결국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구성 요소고요. 이 구성 요소의 기능, 이렇게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 읽을 때 주목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핵세포의 특징,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어지는 거 보면요. 다음 문단인데,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 자, 여기서 독해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구성 요소로 이해를 한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진핵세포라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별도의, 이거 뭐예요? 두 글자, 개체라는 거잖아요. 개체였다는 얘기잖아요. 즉 앞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인문에 관한 그런 내용 요소를 여러분이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이해 사고를 했어야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야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서로 연결고리까지 파악해서 글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한 게 되는 거죠. 이 점 꼭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응시키는 이런 사고는 사실 쌤이 이제 고난도 지문 가지고 이 난공불락 독소격파라는 강의에서도 이제 다 또 설명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런 사고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 보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이론을 지칭하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의 내용을 여러분이 딱 짚어서 잘 또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을 짚으면요.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원핵 생물이면 두 개체입니다. 두 개체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것인데, 공생은 하면서 여기 공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공생의 개념은 우리 EBS 이제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공생의 개념 또한 가장 어려운 41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습니다. 과학 지문에서요, 개념, 원리 방법에 관한 그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점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연계가 된 이 공생의 개념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 그럼 이 생명체라는 것을 또 두 글자로 바꾸면 개체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이런 내부 공생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기억의 이유 파악해야 됩니다. 글 읽을 때 미리 찾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내용 주목해야 돼요. 거의 정답을 찾아 놔야 돼요. 그리고 거의 정답을 찾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이 기억의 이유에 관한 이제 39번 문제를 딱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지문에서 그 이유를 거의 찾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딱 보면 어떤 선택지가 내가 답이야 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답으로 고르고 다음 문제로 가야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요, 이 부분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여기에 왜 필요하냐? 이거 사실 문제에 선택지 판단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알려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알려진 이 내용들은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내부 공생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한 그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9번의 그 오답지들을 보면 이것들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렇게 뒤에 붙여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도로 출제자가 붙였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억의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한, 자, 이유입니다. 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왜 인정받지 못했느냐? 독립된 생명체였다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말을 그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독립된 생명체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독립된 생명체로서의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겠죠. 받아들여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로 주목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돌연변이, 자연선택. 자, 이것이 결국은 유전학인데요. 이 돌연변이, 자연선택. 자, 이걸 통해서 종이 진화, 이제 분화한다라는 건데, 근데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런 돌연변이나 자연선택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전학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됐고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에 의한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 다음 내용,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각되었다는 것은 관심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을까요? 새롭게 부각됐다는 것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기억, 그 기억에 인정받지 못했다랑 대비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랑 당연히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억에 관한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왜 새롭게 부각됐느냐? 기억에 있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왜 이제 인정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유는요. 자, 여기 핵심어가 뭐겠습니까? 세포액의 DNA와는 다른 DNA. 자,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세포액의 DNA와는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정받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이유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이 이 부분의 내용 또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걸 볼게요.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생 발생설에 이제 또 역시 이론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주목을 하면 진핵생물은요,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이제 탄생했다고 본다라고 이제 그 입장 나와 있는데, 여기 고세균의 핵의 형성, 그다음에 이제 내부 공생의 시작, 이제 이것이 어느 게 먼저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읽을 때 감각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됐고, 그 다음에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세균 자체가 진핵세포로 이제 바뀐 거네요. 핵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자, 이 관계로 요 둘의 차이점, 자, 이렇게 이 부분 읽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로부터 원래 비롯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로부터 또 이 비롯되었다라는 이 내용, 이거 기억하죠? 뭘로요? 출제 요소로. 우리 40번 문제에서 이제 봤던 거잖아요. 40번 문두에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박테리아로부터 이제 비롯됐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이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결국은 그 40번 문제의 출제 요소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여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이 근거를 짚으면 결국 무엇이냐?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 막에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이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이 카디오리핀이 존재하는 것이 역시 또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냥 수송단백질이 있다고 해서 이 수송단백질이 있는 것으로, 이 수송단백질이 있는 것 자체가 박테리아로부터 미토콘드리아가 비롯됐다라는 근거는 안 돼요. 일반적인 수송단백질이 있는 거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인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또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40번에 보기에 디귿 잘 판단할 수 있었어요. 계속 봅니다. 여기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이제 더 유사하다라는 여기 또 근거가 있네요. 그래서 요 근거까지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했어요. 그렇죠? 출제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이제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이제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중요한 특징, 여기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개별적인 어떤 개체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결국은 밑줄 쳐진 기억과 연관 짓는다고 한다면 이 공생 발생설이라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주목했으면 좋아요. 즉, 이 기억의 그 내용이 있는 4문단의 이제 우리가 끝부분 그 마지막 문장에 있는 내용 주목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과 관련하여 요 내용도 주목을 했으면 39번의 정답 5번을 좀 더 빨리 쉽게 잘 고를 수 있었죠.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를 이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요 개별 개체로서의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공생관계를 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게 공생이죠. 공생의 개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생의 개념은요, 4문단에 거기 5번째 줄에 따르면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요, 개별 개체의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생관계를 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잘 또 파악을 했어야지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걸 보면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요,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면 그건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공생관계를 보지 않아요. 그 말은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이해를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했고요. 기본적으로 공생관계에 있다라는 것에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역시 개념이 제시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에 있는 이러한 이 내용을 보기에 갖다 대응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하나 좀 얘기를 하면 41번에 그 보기에 두 번째 사례 제일 끝에 보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있죠. 그 내용은요 여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이 말에 대응시켜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했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는 만큼, 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 미토콘드리아랑 진핵세포가 공생관계가 아니라잖아요. 그럼 공생관계 왜 아니냐? 당연히 여기 보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매우 강하다.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별도의 개체가 아니다. 즉 개체성을 잃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체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유기적 상호작용이 이제 매우 강하다라는 것인데,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과학 지문을 읽을 때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라는 이 말. 도대체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의 개념이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시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역시 이해를 해줘야 되겠는데,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보세요. 진핵세포가요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해요. 그리고요 진핵세포가요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미토콘드리아 스스로 복제 증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 이해를 했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복제 증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스로 복제 증식이 안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거는 개체성을 상실한 거다. 즉 강한 그런 유기적 상호작용, 이런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한 거다라는 그 개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 개체성을 상실했다, 이런 말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주목하는 읽기를 한 사람은, 이 내용을 주목하는 읽기를 한 사람은 이따가 41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41번의 두 번째 사례, 그 아메바와 박테리아의 관계에 대한 그 사례 세 번째 줄 보면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란 말,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이 말을 딱 본 순간 이것은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하네? 그렇다면 그것은 미토콘드리아랑 다른 점이네? 즉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랑 아메바랑 박테리아의 관계는 대비되는 내용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 순간 여기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공생관계가 아니지만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아메바와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자, 이 박테리아가 스스로 복제해 증식하는 즉 개체이기 때문에 둘은 별도의 개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공생관계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여기에 핵심. 그래서 우리 이 고난도 지문에서요, 고난도 문제에서요, 이렇게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 선택지 혹은 보기와 대비되는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가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 꼭 여러분 명심하기 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재 짧아졌다는 것. 이것 또한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의 길이가 현재 짧아졌다는 것 또한 바로 이 개체성 상실에 또 역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체성 상실했다,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이 DNA 길이가 현재 짧아졌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이거 같이 연결해서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또 역시 대비되는 짝이 있는데,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요 세포액의 DNA로부터 합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미토콘드리아 이 자체, 요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됩니다. 이 내용을요 여러분 저기 산문단에 보면요 세포질의 그런 구성 요소, 그 세포질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같이 종합해서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산문단의 내용과 종합해서 38번의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를 주목하는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 이런 대비되는 짝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남아 있어야 그것들이 연결이 되지, 내 머릿속에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지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이제 DNA 길이가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DNA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공생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즉 미토콘드리아 개체성 상실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문 다 이해했고요. 이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을 보면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 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이 공생 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 비교하는 내용은 없죠. 네. 그 다음에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라고 됐는데, 이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이거 출원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어디 있어요 지문에? 이런 내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성의 조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체성의 이제 조건은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고요.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 발생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지문에 쭉 이어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개체성의 조건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그런 인문 관련 내용이었죠. 철학 관련 물음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공생 발생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 관련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앞뒤 내용을 다 포괄하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정답 3번이죠. 4번입니다.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류되는 과정. 저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 공생 발생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죠.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뭐 여기 개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념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확실하게 오답 표지가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한다.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 그걸 단계적으로 쭉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죠. 정답 될 수 없죠? 네, 37번 정답 3번이고요. 3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문단별로 관련 있는 선택지를 이제 찾아서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 세부 정보 이해하는 이 문제가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률 낮아요. 자, 이 문제의 정답률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문제의 답을 논리적으로 딱 떨어진 느낌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고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 잘 봅니다. 1번 보면요.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문단에서 이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렇죠? 유사성은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유사성, 부분들 간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1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문단에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한 건데 이 개체라고 말하기 위한 그런 조건은 부분들 간의 그런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야 했습니다. 근데 1문단에서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문단을 근거로 역시 2번 선택지 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고요.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제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문단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냐면 5문단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5문단에 보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요. 2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 분열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2분 분열이에요. 그러면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분열돼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이걸로 2분 분열을 통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선택지인데 이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선택지냐? 이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요. 이것은 세포의 핵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보는 6문단에 있어요. 6문단. 그쵸?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이제 여기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3문단에서 세포질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돼요. 이 세포질에는 자, 그림을 여기다 간단하게 좀 작게 그리면 세포가 있으면 자, 이 막이 있고요. 이 안에 세포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포질 안에는 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요. 세포 핵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게 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핵의 DNA에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이 되니까 그 합성된 단백질이 자, 이 핵의 막을 통과해서 세포질 지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4번 선택지에서는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이렇게 이동한대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4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택지는요, 3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세포질의 구성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6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세포핵의 기능에 관한 정보 종합해서 판단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선택지 여러분 여러분 사고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5번입니다.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됐는데, 이 선택지의 핵심은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선택지인데 강한 인과성의 개념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고난도 지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사례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을 해서 이해를 하면, 강한 인과성에 이제 우리가 그 사례를 이해할 때 어떤 거 이해를 했었냐면 과거에나 현재의나,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것, 그리고요 후손, 나와 나의 후손의 관계, 나의 후손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 관계가 강한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이제 고세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세균에 핵이 생기면서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진핵세포가 됐다라는 그런 정보가 지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가 이제 5문단에 있는데, 그러면 이 고세균으로부터 핵이 생겨서 결국 진핵세포가 비롯된 거네요. 그러면 이 나로부터 나의 후손 비롯되듯이 여기서 이렇게 비롯된 것, 이거 둘은 강한 인과성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이 진핵세포에 이제 들어가서 세포 소기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관련해서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역시 이제 적절한 거죠. 5번 선택지도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 점 여러분 유념해서 사고 훈련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이제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이제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1번을 보면요,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기억의 공생 발생설은요, 진핵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과 진핵세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답이 안 되죠. 2번, 공생 발생설이 당시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 자, 이런 내용 지문에 없고요.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부 공생이잖아요. 우리 그 기억 다음 줄에 보면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 3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역시 기억 다음 줄에 있는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관한 것인데, 그 기억 다음 줄에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관한 것은 미리, 즉 이미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역시 4번도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번,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 즉 자신의 고유한 DNA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가 지문에 있습니다. 일단 4문단의 끝에 보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가 있다. 자, 그 점 주목해야 했고요. 그와 관련하여 6문단 시작할 때 보면 미토콘드리아에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진다.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고유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개체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어떤 개체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인정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그런 정보들 근거로 5번을 답으로 여러분이 골랐어야 돼요. 자, 이어서 40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이제 연구한 결과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말은요, 이 문두에도요, 이게 답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됐다고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이 맞게끔 그 연구 결과 이 판단을 맞게끔 해주는 그 연구 결과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일단 진핵세포에는요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게 3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둔 상태에서 봅니다. 1번, 자 1번이 아니군요. 기억이군요.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이분 분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5문단에서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라는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짚었었죠. 그렇다면 그 근거에 관한 내용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것도 역시 개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이미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기억은 결국은 맞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고, 즉 지문에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면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포과 다른 개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증식 번식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러한 특징은 결국은 이 세포 소기관이 개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억의 결과는 결국 이 기억이 맞는 말이 된다고 한다면 문도에 있는 말 이 세포 소기관은 결국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니은을 보면요.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니은은 그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요.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성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 여러분이 수성 단백질이 있다라는 이 정보에 주목해서 이거 판단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3문단에 보면요.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 그거는 이 미토콘드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만이 갖고 있는 수송 단백질, 어떤 다른 것과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있어야 돼요. 포린을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 수송 단백질이 포린이 아니라면 여러분 결국 이 세포 소기관은요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수성 단백질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A면 B다 해서 A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A면 항상 B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수성 단백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항상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된 세포 소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포린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디귿 안 되는 거고요. 리을을 보면요.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막이 있고요. 그 막에 카디오리핀이 있다. 이 카디오리핀은요. 바로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는 겁니다. 41번 가겠습니다. 이 41번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기에 이제 이 첫 번째 사례는요, 여러분이 좀 빠르게 읽었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보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생물이 이제 이를 생산하는데 서로 공생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능 특강에서 이미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보고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미생물이 만들어주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생입니다. 이 공생의 개념 우리가 지문에서 그 4문단에서 짚었었잖아요.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죠? 네. 그러면 자 이게 서로 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미생물 제거하더라도 이제 생존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사례를 보면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요. 일부 아메바는 이제 생존했다고 하는데,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말이었죠.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내용은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스스로 복제 증식 못한다라는 내용과 대비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아메바 안에 박테리아 있다, 진핵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다, 그 유사성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아메바에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진핵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것과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대상과 지문에서 설명하는 대상 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요, 개체성 상실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 이 박테리아는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겠고요.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이제 아메바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문에 있는 아까 이제 짚어준 그 말이에요. 이게 설령 우리 결국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자신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이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한 거냐, 그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그 유기적 상호작용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례는 개체성을 상실한 사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1번,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 개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이니까, 개체성을 상실했다는 건데, 근데 이 박테리아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스스로 증식 복제를 합니다. 그 말은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였어요. 그러면 개체성 상실 안 했는데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다, 즉 개체성 상실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해냈고요. 2번, 보고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보고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개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 복제 증식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개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보고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고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함께 증식한다, 즉 스스로 복제 증식을 못한다, 이것은 개체성을 상실한 건데, 여기 이거 개체성 상실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체성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DNA 길이가 짧아지는 것 또한 우리가 바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까? 바로 개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라는 것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개체성 상실과 관련하여 이렇게 DNA 길이 짧아지는 걸 연결한 것은 역시 적절합니다. 5번입니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보고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 둘 다 서로 다른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죠. 그것은 결국은 둘 다 무슨 관계다? 공생관계다. 적절합니다. 혹시 5번을 답으로 골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읽기에서부터 점검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읽기에서 일단 공생관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기에서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 그와 관련하여 개체성 상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겠고요. 그와 관련하여 보기의 이 아메바와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관계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진핵세포 미토콘드리아 관계와 다르다라는 것을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점을 바로 채우면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독서의 마지막 문제인 42번입니다.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무엇입니까? 자,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얘기는 부분들이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요. 핵이 있다라는 것은 핵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네, 필수적으로 보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보면요. 밝혀지면서인데 앞에 주어가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이 조명되면서로 못 바꿔요. 조명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선으로 밝게 비추어지다 라는 의미일 텐데 또 어떤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냐면 어떤 대상이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보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 이게 사실이 밝혀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A 작가의 소설이 올 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런 쓰임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밝혀지면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떤 말로 바꿔야 되느냐? 규명되면서. 규명이 적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2를 보면요. 생성된다인데요. 이것에 대응하는 말로 이제 지문에 만들어진다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다 이제 주어를 보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죠. 없던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생성되는 거 맞지요?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독서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는데요. 이 고생 바로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많은 노력 기울일 텐데 그 노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 이루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현대시 공부는요, 여러분 남궁쌤이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그 무궁한 발전 있을 겁니다. 그런 발전하는 자신을 믿고요. 끝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알겠죠? 약속입니다. 저는 여기서 안녕할게요. 여러분 안녕. 인문과 과학의 융합 세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현대시가 나오는데요. 역시 문학에서도 또 현대시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되게 어려워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학이요. 늘 그렇습니다. 그죠? 쉬운 것 같아도 또 어려운 함정들이 있고 작품을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문이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현대시 세트까지 공부하면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운 냅시다. 43에서 45번까지 마지막 세 문제를 달고 있는 세트인데요. 현대시 두 편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가작품은요. 김광균의 추일서정이고요. 수능 특강의 갈래복합 가운데 하나였던 269쪽에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사실 수특을 전부 다 공부하고 오늘 이 6월 모평을 본 사람은 당연히 공부했던 작품이라서 잘 알 테지만 그래서 아예 감상하는 시간을 줄였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 수능 특강에서가 아니라도 이전에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 또 다른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던 사람은 또 그 덕을 봤을 테고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미지즘을 대표하는 시 김광균의 또 대표작 중에 한 편입니다. 많은 교과서, 교재들에 실려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낯선 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가는요. 익숙해서 아예 통째로 이걸 감상할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었어야만 연계의 덕을 본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연계 교재에 대한 충실한 공부가 이렇게 지문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시간을 통째로 절약해주는 그런 덕을 꼭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학 세트에서도요. 자, 갑니다. 간단하게 쭉 읽어나가죠. 김광균의 추일서정. 추일서정은 가을날 느끼는 어떤 감정을 읊었다. 이런 얘기. 그냥 그 정도의 제목입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폴란드 망명정부가 발행한 이제는 휴지 조각같이 되어버린 쓸모없는 지폐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낙엽을 그렇게 비유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조락의 계절에 떨어지는 낙엽, 쓸모없어진 이파리, 생명을 잃은 그 낙엽을 두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멋지게 활용했네요. 그죠? 포화에 이지러진, 자, 망명정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표를 떠올렸으니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라는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쫙 이어지죠. 이것도 물론 가을의 어떤 그 상실의 이미지, 또 슬픔의 이미지, 또 조락의 이미지, 또 그리고 뭔가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잘 이어지네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그럼 이제 길이 쫙 이렇게 가을 햇볕이 쫙 부서지는 들판으로 쫙 길이 저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그랬습니다. 기차가 저렇게 들판에 막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 알죠?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그런데 구름을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세로팡지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대단히 참신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떨어지고 사라지고 무슨 뭐 그쵸? 뭐 바스락거리고 뭐 구부러지고 나부끼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들이 전부 가을날의 이 쓸쓸함과 뭔가 쇠락의 계절 같은 것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시어들을 활용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는 서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요 뒤에 이제 서정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경후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 없다라는 게 지금 이 화자의 어떤 그 정서적인 상태, 심리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툭툭 차면서 홀로 있어요. 그리고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서 허공에다 괜히 돌팔매를 하나 확 띄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하필이면 반원도 고독한 반원이에요. 그러니까 황량한 생각이고요, 홀로 있고요, 고독한 반원을 긋고요. 그 던진 돌멩이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잠기어 간다라는 그런 요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황량한 생각, 고독한 생각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어떤 모습 같은 게 살짝 여기에 비쳐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이렇게 감상했으면 됐고요. 가를 단독으로 다룬 43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단독으로 다룬 44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이 두 문제를 엮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나를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에게 낯선 시인데요.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입니다. 사실 오규원 시인이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는데요. 말년에 이런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로 요약을 해볼까요? 읽었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 혹은 뭐 통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복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건 이런 모양이지, 쟤는 이런 상태지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물들에 대한 진술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신한 사고를 진행을 한 거죠. 이게 시인의 놀라운 섬세한 관찰력과 또 상상력에 의한, 시적 상상력에 의한 그 시적인 표현이 잘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즉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화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것들은 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자연물들, 사물들 사이에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시인의 관찰력, 이게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담쟁이 덩굴은요, 그 44번 문제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자,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요, 가벼운 공기에 엎여 있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담쟁이 덩굴을 엎고 있다고 한 거죠. 근데 공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함으로써 공기와 담쟁이 덩굴이라는 두 어떤 사물, 존재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엎혀서 허공으로 이동한다라는 담쟁이 덩굴의 그 이동을, 뻗어나가는 담쟁이 덩굴을 그렇게 표현하는 전복적인 사고를 보여준 겁니다. 나머지가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병렬적인 시죠. 이 안에는 화자의 어떤 주관이랄까요? 뭔가 특히 직접적인 어떤 정서의 표출이랄까요? 이럴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상당히 참신한 개성적인 화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감정이나 정서하고는 무관한 일종의 굳이 문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온다면 사물시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어떤 객관화된, 그죠? 대상에 대한 그냥 묘사, 화자의 정서나 심적 태도하고는 무관한, 그렇죠? 자,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새는요,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확 휘젓고 다니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하늘에 눌려가지고 납작하게, 그러네요. 그러면 그 공기가 만약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새는 그 사이를 힘겹게 뚫고 날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눌려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들찔레를 보면 찔레꽃은요.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든대요. 꽃잎이 찔레꽃이 떨어지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자, 꽃잎이 떨어졌어. 거기를 빈자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인식입니까? 그렇죠? 거긴 원래 빈자리였는데 잠깐 이 꽃이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뭐가 꽉 차 있는 그 공간에서 얘가 툭 사라지면서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빈자리로 남는 거야. 그렇죠? 하얀 꽃을 일부러 버렸다고 한 거고 찔레가. 그 다음에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길 위에 그냥 돌멩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인 관찰로는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위에 누런 돌멩이 위에 하늘이 내려와서 얹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돌멩이 위에는 하늘이 닿아 있긴 하죠. 이건 뭐 하늘의 연장, 여기를 하늘이라고 보통 부르진 않습니다만 이건 결국 하늘하고 이어져 있는 거지 뭐. 여기도 하늘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하늘이 내려와서 여기 얹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신한 사고고 전복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기 하늘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얹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그럼 이건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또 일상적인 진술로는 모래 위에 바위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래가 힘겹게 바위를 들어올려서 자기 몸 위에 놓아둔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건 또 역시 전복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올렸다 이런 표현, 놓아두었다 이런 표현, 그죠? 그러니까 바위가 모래 위에 놓인 게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들고 있다는 이런 식의 진술.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사실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전부 이게 무슨 무슨 정서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무슨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병렬적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또 상식이나 통념의 전복,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그런 화자의 어떤 관점이, 시인의 참신한 관점이 드러나 있는 그런 시예요. 됐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요. 두 작품 다 감상했으니까 문제로 가봅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 추일서정 가지고 설명했는데 수미상관 아니라는 건 뭐 거의 시력 검사에 가깝습니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요.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똑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한눈에 보이고요. 유사한 문장 형태가 변주된 것도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매우 다양한 다채로운 문장 형식의 문장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문장 형태가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고 3번인데요.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어디 하나 틀린 데 있으면 가장 적절한 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 극복 의지랑은 무관한 시니까 여기에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도 마세요. 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읽으면서 드러난 거 없었습니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댄 거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낙엽을 지폐에다가 빗댄 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길을 넥타이에다가 빗댄 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셀로팡지에다가 빗댄 것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요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 됐죠? 물론 길은요 자연물이지만 또 인공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데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연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4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44번 문제 잘 봐야 되는데요. 3점 달고 있고요. 3점 달아 마땅한 문제입니다. 자, 나시가 사실 뭐 읽어내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사고의 패턴, 전복적 사고의 패턴, 시적 상상력의 어떤 패턴을 알아냈다면 그거 그윽하게 잘 재미있게 감상할 만한 시, 그냥 어렵지 않은 시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만약에 어려운 시였다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문제 자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딛고 이거 손 꼭 붙잡고 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잡이형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됐죠? 학습활동 과제를 했어. 자,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그게 제가 아까 설명했던 전복적 사고, 통념에 대한 전복 이런 거 얘기한 거고. 그렇죠?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보자. 고정관념을 깼단 말이에요. 자, 담쟁이 덩굴을 1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정관념은
벽에 붙어 자란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이게 통념이고 고정관념이고 그렇죠? 그런데 서술어가 업혀라는 게 사용됐어요 아까. 그래가지고 거긴 지금 그 시에는 여러분 시험지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업혀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기에 업혔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관점 기억 뭐예요?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오, 야 그렇다 그렇다. 야, 덩굴은 막 강인한 존재. 끊임없이 막 의지를 가지고 수직 상승하고 어쩌죠. 그럴 법해. 깊이 생각 안 하고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답이 1번이에요. 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다라는 게 이 1년에서 담쟁이 덩굴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일까? 그리고 담쟁이 덩굴의 어떤 새롭게 그려진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공기를 막 눌러 그리고 수직 상승해 강인한 존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번 선지를 맞게 표현하려면 아마 진술을 이런 정도로 해야 될 겁니다.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까지는 뭐 여기까지로 가지고 만든 거니까 아니라 뭐예요? 공기의 도움으로 자라고 이동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공기와 담쟁이 덩굴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한 시인의 관점이랄까요? 그 시상을 제대로 파악한 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1번? 그렇네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하필이면 또 공기를 누른다는 게 업히면 공기에 업히면 그게 공기를 누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수직 상승하고 강인한 존재고 이런 존재로 담쟁이 덩굴을 그린 게 아니라는 점. 공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로 그려진 걸로 이해해야 맞는 게 되겠죠. 자, 2번인데요. 자, 새가요. 아까 뭐라 했어요?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는 게 우리의 새에 대한 고정관념인데 막 공기에 눌려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나? 푸른 하늘에 눌려라 그랬으니까. 자, 눌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 그쵸? 막 하늘이 빽빽하게 꽉 차 있는 데를 힘겹게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가는 모습으로 그린 것으로 이연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디귿. 자, 들찔레의 꽃이 떨어진다라는 거. 꽃이 떨어진다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피동문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갖고 있어. 근데 버리며에 주목하면 버리며라는 새로운 서술을 썼으니까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찔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빈 자리를 일부러 들찔레가 꽃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자기가 일부러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3년에선 그렸습니다. 맞죠? 자, 4연 갑니다. 자,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돌멩이 위에 얹혀 있는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얹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그려진 것이 아까 우리 4연 감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 5연 미음인데요.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그리고 바위가 모래 위에 그냥 있는 거지. 근데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려 자기 위에다가 이제 얹어 놓고 놓아두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새로운 관점. 들어 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게 전부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나온 용어대로 치자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를 읽어나갈 때 얘기했던 것은 말하자면 고정관념, 또 뭐 통념, 그쵸? 상식 이런 것들을 전복하는 시적 상상력에 의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 문항으로 잘 그럴듯하게 만든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잘 만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므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는 거, 그게 진짜 좋은 문제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시를, 새로운 어떤 낯선 시를 읽어내는 공부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넘어서서요. 물론 1번 선지는 꽤 함정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시, 좋은 시가 내 가슴 안에 하나 탁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45번 문제로 갑니다.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 그랬어요. 이미지의 활용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가, 나를 묶었습니다.
그랬을 때 추일서정은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다 연결해가지고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 덧없음, 쓸모없음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맞네요. 그 다음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 고독한 반원을 긋는다, 긋고 잠기어 간다라고 마지막 시행에서 얘기했으니까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 왜? 여기 고독함이 있으니까요. 그쵸?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한 것. 그래가지고 앞부분에서는 그냥 풍경을 그렸지만 뒷부분에서 마지막에 정서를 좀 표현한 게 나왔었고, 자, 나는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해요. 아까 우리 요 앞 문제 44번 문제를 풀 때에도 거기 그 3년에 대한 선지 3번 검토할 때 이 얘기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마치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꽃잎이 떨어짐으로써 거기에 빈 구멍이 뽕 생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의미를 부여했다. 맞는 얘기네요. 됐죠? 자, 4번 갑니다. 추일서정은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건 맞는데, 그쵸?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했대요. 그럴 근거가 있을까? 전체적인 어떤 작품의 정서라는 것은 소외감은 딱 맞을 것 같진 않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을날의 쓸쓸함, 고독함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게 길을 구겨진 넥타이로 표현한 것은요, 물론 그것은 어떤 도시의 감각하고 관련 있는 이미지의 활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 이렇게 구겨진 넥타이로 표현됐다는 건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근거가 좀 희박하죠. 그죠? 그냥 이렇게 풀어 헤쳐놓은 이렇게 되어 있는 넥타이처럼 길이 이렇게 저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냥 묘사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에서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냈대. 땡. 그쵸? 이거는 지금 보세요. 거기에 나시에서 공기에 엎인 담쟁이 덩굴, 푸른 하늘에 눌려서 납작하게 날고 있는 새, 또 하얀 꽃을 버리고 있는 들찔레, 그래가지고 생겨난 빈 공간, 사연에서 돌멩이 바로 위에 얹혀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모래가 들어올리고 있는 바위, 이런 것들은요 전부 거리감이 없는, 다 서로 탁탁탁탁 달라붙어 있는 연결된 존재들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틀렸습니다. 답 4번. 자, 5번은요.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는 거 맞죠? 그죠? 허공에,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그 허공에 왜 돌팔매를 띄우는가 하면 황량한 생각을 홀로 가지고 있는데 버릴 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나에도 허공이 나오는데요. 이 허공은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했대요. 왜? 1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벼운 공기에 엎여서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상상하게 되죠. 공기에 엎여서 허공에서 다른 저 너머 있는 허공으로 가고 있는 담쟁이 덩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돼. 그랬을 때 감각적으로 그 허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 허공은 사실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것을 마치 담쟁이 덩굴이 이동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공간으로 싹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5번도 맞는 진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시도 있고요. 원래 시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봤듯이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장르, 갈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 가 같은 작품은 수능 특강 문학에서 공부를 했다면 통째로 이해 감상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세트가 있었을 겁니다. 9월 모평에서 그리고 11월 본수능에서 지금 이런 문학 세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계의 어떤 도움의 손길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45문제 전체를 지문과 함께 공부한 해설 강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거 연습 게임이잖아요. 총평에서 했던 얘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연습 게임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연습 게임이긴 하죠. 그렇죠? 연습 게임은요, 궁극적으로 본 게임에 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라고 치르는 게 바로 이 연습 게임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화법 작문이면 화법 작문, 문법이면 문법, 독서면 독서, 문학이면 문학,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의 전략이 잘 먹히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먼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기가 바로 출발점,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마음속에 얻게 된 겁니다.
솔직히 좀 지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새롭게 마음가짐, 새 각오로 새 출발선에 섰다는 마음으로요. 수능 때까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진 내 모습으로 본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열심히 달린다면. 됐죠? 기운 내시고요. 다른 또 강의들을 통해서 수능 완성, 또 다른 해설, 다음번 시험 해설 강의, 또 뭐 약점 공략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이 강의를 마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